손혜원이 광고 그 브랜드 네이밍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장안에 파다합니다. 집이 망해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다녔다는데 광고 네이밍에서 얼마나 벌었으면 나전 7기를 29억이나 사들였고 그래서 수백 점이 있대요. 뭐 다 19세기 전에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자, 이 나전 7기를 가지고 70억을 들여서 이태원의 박물관을 이렇게 자기 건물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박물관을 나전 7기 박물관이라고 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남편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서울대 상대 나온 회계사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손혜원이 재산 많다고 소문이 났고 재계의 마당발이다. 그래서 문 정권에 재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손혜원이 한번 보세요. 이름 지어준 회사들이 한국의 대기업치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에 손혜원이 이름을 안 지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소주 회사는 서로 싸우는 라이벌들 양쪽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 이런 장명가 손혜원이 돈을 많이 가졌고 취미가 나전 7기인데 이 나전 7기를 그래 사놨으면 자기는 그거 나중에 박물관을 만들면 기증하겠다 이러지만은 정식 박물관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거 돈도 투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나전 7기를 많이 갖고 그 박물관을 갖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속 손혜원이 전남 목포에 옛날 거리 일제시대 때부터 쭉 있던 목포 가면 옛날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 안 뜯기고 그대로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이렇게 근대유산으로 한 개씩 건물을 지정하는데 이 목포는 아예 통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거리 전체를 갖다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혜원이 문화재 거리 직전에, 지정 직전에 8채를 자기 지인, 친인척, 보좌관 등을 통해 가지고 사게 만들었고 사도록 돈도 줬고 또 한 채는 지정 직후에 샀는데 이게 지금 지정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한 4배 정도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화재 지정되는 부분에 집을 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지정되기 전에 8채. 그것은 이런 지정과 관련해서 손혜원이 정부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인 척근의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은 재산이 더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내가 페이스북 등에 다 알렸던 사실을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하는데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 손이 딸, 조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 이런 손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1.5km 이 안에 쭉 건물들을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해당 구역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인 1년 5개월 전인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 반에 걸쳐서 계속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해당 건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서너 배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포 그 거리에 보면 오래되고 남루해서요. 시제를 거슬러 올라간 동네같이 보이기도 하고 영화나 이런 데 군산과 더불어서 남루한 과거의 이 한국의 근대주택가로 이렇게 가끔씩 등장도 했던 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살기 불편하고 낡고 이렇게 제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낡은 건물들인데 이걸 갖다가 정부 돈으로 개조를 해서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화재 거리로 해서
홍보를 하면 이제 거기에 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거고, 그러면 각종 가게가 들었을 거고, 이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작년 8월에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만호 유달동 일대 11만 4천 평방미터를 한꺼번에 문화재로 등록을 시킨 첫 사례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규모로 문화재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 건물은 문화재가 되면 손해 아니에요. 이 문화재가 되더라도 매매는 제약이 없고 근대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옛날에 오래된 수백 년 전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이나 근대 이 문화재, 즉 뭐 일제시대나 무슨 조선 후반 이런 문화재들은 상업적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손혜원이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문화재 지정 부분에 영향력을 미쳤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사들여서 투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손혜원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역사에 가치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거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기가 간사로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당의 관사예요. 그럼 힘이 있죠. 목포 이 구도심이 문화재의 거리로 지정될 것을 알고 자기 주변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인이 매입한 건물 9채 중에서 8채가 문화재 거리에 포함됐다라는 질문에 확인 못 해봐서 모르겠다. 지금까지 유심히 본 적도 없다. 그 동네를 문화재 거리로 지정했다 해서 의아했다. 이렇게 완전 오리발을 내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알고 한 것이냐? 전혀 아니다. 문화재로 열 몇 채 집을 지정해서 수리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된 집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건물을 사라고 말을 하고 돈도 대줬다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42살 조카가 경리단 길에서 와인바를 하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형편이 안 됐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억을 정려하고 목포로 내려가 살 것을 권유했다. 평소 주변에 공부시키고 가게를 내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 자, 청년 창업을 원해서 고생하시는 분은 손혜원이한테 가서 다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경리단 길에 와인바를 하는 조카면 경리단 길에 그 얼마나 세가 비싼데 거기에서 와인바 하면 살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카가 쫓겨날 지경이라서 목포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 1억 줬다는데, 야, 고모가 1억 준다고 서울 살던 영 굶어 죽게 생긴 사람 아니면 서울 생활 다 청산하고 와인바 하는 사람이 서울 경리단 길에서 목포 가가지고 문화재 거리에서 거기 살라고 내려가겠습니까? 자, 종잣돈을 주면 여기서 자기 일을 하고 목포에서 청년이 일하는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몰랐고 청년이 일하는 문화거리로 만들라고 하필 거기를 돈 주면서 가서 살아라 했다고요. 자, 그래서 건물 시세가 4배가 올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 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값을 높게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거다. 버려진 곳에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겠다고 했더니 동네 주민들, 통장들 발벗고 나서서 집을 알아봐 줬다. 참 친절한 사람이네. 낙후된 동네에 사람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대서 집을 사게 하는 손혜원은 천사입니까? 자, 그래서 직접 그러면 안 산 이유는 뭐냐? 아니, 국회의원을 하면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목포에 부동산이 몇 채다라고 쭉 목록이 나오면 언제 샀냐? 문화재 거리 지정되기 전에 샀다. 지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여당에. 이거 완전히 이해상충 아니냐? 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를 하잖아요. 사업 보고를. 그러면 그 사업 보고를 보면서 그런 지정에 대해서 자기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보면 파격적으로 돼서요. 거리를 통으로 이렇게 길게 문화 거리로 지정하는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는 내가 요 주변에 이렇게 사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낮은 7기 박물관을 지을 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그 박물관을 짓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할 때 돈을 다시 거둘 수 없는 거다. 그냥 내 돈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투기인가 말을 하면서 박물관을 지어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10년 전부터 박물관을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내용이 남아있다. 그저께인가 박물관에 붙어있는 입구 건물을 추가 구입을 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아마 서울에 있는 박물관 이야기를 낮은 7기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요. 문화재 거리 지정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에 목포 등 근대문화 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목포 등이라고 강조하며 군산, 익산을 포함해서 일제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을 보호해야 된다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SBS가 이걸 어제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SBS는 문정권 하에서 고초를 많이 겪었지요. 지금도 노조가 설치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 SBS도 MBC 같은 탕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자, SBS가 절치부심하다가 지금 문정권의 최대의 이 세컨드 우먼이죠. 제가 손혜원에 대해서는 문준용이나 지난번에 이 신재민이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권에서 힘 있는 사람이죠. 돈도 많고 재계의 발이 두루두루 넓어요. 문정권에서 재계에 문제가 좀 생기면 어디에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대상이 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말 꼬아 살라니까 입이 삐뚤어질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손혜원이 지금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9채의 주택을 매입을 했고, 자, 거기에 따르면 손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의원 남편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의 건물 3채. 남편 문화재단이면 지 거지요. 손의원 보좌관 배우자 명의의 건물 1채, 보좌관의 딸과 손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 명의의 건물 2채, 이렇게 9채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좌관이 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데 의원한테 상의하지 않고 의원이 관여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몰래 이렇게 부동산을 샀으면 아마 99.99%의 의원은 그 보좌관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 안 잘고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손이 사게 했거나 그런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좌관이 뭔 돈이 많아서 마누라가 건물을 1개 갖고 있고 딸이 하나 갖고 있습니까? 보좌관이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앞건은 목포에 있는 그 창성장이라는 구 여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격실이 12개가 있던 아주 일제시대 때의 여관이 모양이에요. 요즘 이런 건물이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12개를 방을 4개를 없애고 8개로 해가지고 넓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고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새롭게 이 숙박시설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손혜원이 조카 명의로 된 목포시 대이동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마리 게스트하우스지 아주 일제시대의 그런 어떤 고전적인 클래식한 멋이 있는 아주 좋은 숙박시설입니다. 홍보 영상에 손혜원이 등장을 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모이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스트하우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가 이 창성장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홍보 영상에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1년 만에 완공이 돼서 지인들을 모아놓고 오픈을 했다. 매입 과정에서 손은 자금이 부족한 조카들에게 1억씩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억씩을 줬다. 참 좋은 고문데 그 1억은 줬다고 치고 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홍보 영상까지 나서고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창성장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 목포 창성장 보면요. 유달산 아래 집같이 아늑한 숙소 창성장을 소개합니다. 63년에 지어진 일제시대는 아니네요. 목포 창성장이 아마 일제시대 때 건물을 바탕으로 했는지 63년 거를 또 리모델링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창성장이 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목포다운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성장 새 주인 서울 청년 3명이 대한민국의 숙소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SBS가 9채가 손 척건 지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중에 2채는 이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 하나는 카페인 거는 확인했는데 나머지 7채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목포에 있는 한 지역 신문은 2017년 7월 28일자로 연극 배우로 알려진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모 씨가 유달동 일원에 일본식 건물 3채를 구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포의 문화재 관계자는 이 도심 일대에 일부 건물이 손혜원의 거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거의 다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뭐 좋은 건수 없나 했는데 목포에서 이렇게 과거에 낡은 이제는 남루하고 낡았지만은 일제시대 때 해방 직후에 오래된 이런 건물들을 정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해서 투자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관광지로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건물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집값도 오르고 뭐 수입도 되고 짭짤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요. 자, SBS는 해당 건물 9채는 1년 반 동안 차례대로 사들인 건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문화재 등록 1년 5개월 전부터 등록 1개월 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들인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이 이 거리의 문화재 거리 지정 정보를 입수하고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족, 지인, 척건 명의로 이렇게 대량으로 건물을 사들인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손은 평소에도 목포 문화 지킴이를 갖다가 자처하면서 근처에 가서 활동을 자주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문화재청장 김종진은 손혜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또 문화재청이 손혜원 건물 홍보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게 지금 확인된 2개 중에 한 개인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문화재청이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한
홍보 설명회에 애초에는 대상에 없었다가 포함이 되어서 문화재청이 언론에 직접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은 어제 홍보 자료를 내고 이게 뭐 특정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거리의 핵심 되는 건물이 지금 장성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놀러 가자 하면 거기에 뭐가 메인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메인이 장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혜원은 지금 작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건물들을 측근, 지인, 가족들이 이렇게 사들이기는 어렵다. 이 건이 제대로 파헤쳐지면 문 정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부패 의혹이 등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한 SBS를 고소하고 더 나아가서 11시간 동안에 15번에 걸쳐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가 떳떳하면 그래 나 사실이 아니니까 이러하다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책임져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구린 놈이 발버둥을 쳤다고 이렇게 15번이나 11시간에 해명을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의혹에 있어서 핵심은 뭐가 핵심입니까? 손혜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 그 거리를 문화재 거리를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사전 정보를 빼서 미리 건물을 핵심되는 건물을 차곡차곡 사들였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설사 자기가 안 사고 자기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자기 지인들한테 사라 했어도 문제인데 이제는 자기 조카들한테 돈을 1억씩을 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보좌관이 마누라나 딸이 가지고 있다. 남편이 있는 문화재단이 세채를 하고 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남편의 문화재단은 지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평화당이 지금 공격에 나섰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목포지요. 평화당 소속이죠. 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목포에서 쫓겨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의 중심 상징이 목포다. 물론 광주라고 하겠지만은 목포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박지원 한화갑 등 이런 주변에 다 목포 주변입니다. 그래 다 목상 출신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건노갑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목포가 호남의 상징인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김정숙의 핵심 척건 손혜원이 부동산을 투기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단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손혜원 게이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성명보다 평화당의 성명이 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왜? 호남을 나와바리를 놓고 다투니까. 자, 평화당의 대변인은 건물과 적산 가옥을 합쳐 무려 9채다. 조카와 보좌진의 딸, 남편의 재단까지 총동원되었다. 문화재청이 홍보대사를 자처했고 해당 지역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점에 미공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상임위 여당 간사 민주당 손혜원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왜 조카와 보좌진의 딸 이름을까지 빌린 거냐.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 자연을 사랑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이냐.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손혜원은 김정숙의 친구이자 친문의 상징이다. 단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썩은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손혜원 게이트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세간에는 박근혜는 최순실, 김정숙에게는 손혜원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김정숙 친구라는 이유로 비리를 은폐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손혜원은 목숨 걸다는 협박에 앞서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해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다면 그것이 도리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손혜원 사태의 본질, 문정권은 깨끗하다 했는데 문정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씨 집안과의 제일 가까운 척근은 손혜원일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다 이구동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근이 되는 데는 그냥 척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기브 앤드 테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문에게 손혜원이 기업인이죠. 이름 지어주는 기업인 아닙니까? 그런 손혜원이 기여를 해야 관계가 유지되지요. 통상적으로는요. 그래서 손혜원이 김정숙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오는 동안에 문이 언제부터 실력자였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등장한 2003년부터 실력자였어요. 그럼 문과 손혜원은 김정숙을 통해 오랫동안 여러 가지 깊숙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래서 손혜원은 자기가 또 가진 부분을 통해서 문을 도왔을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문이 대통령이 되니 손혜원은 이제 그 직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의 홍보를 담당하고 누구 못지않게 문씨 집안일에 발끈발끈하면서 문을 지키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건 손혜원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재계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손혜원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가덕이나 과거에 이름 지어준다고 일 시켰던 사람인데 이제 실력자가 되어서 자기들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손혜원의 지금 이 투기 의혹은요,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 정권에서의 권력형 비리가 터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단지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태우가 폭로 안 한 부분에 문척근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손혜원의 투기 의혹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약간은 올랐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문정권. 저는 김태우 수사관의 보따리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